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주 중요한 2023년 부동산 대전망 그중에 1편으로 전세가에 대해서 제 예상 시장 전망 공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이제 매매가 실제 이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해서 어,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가일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편 별도로 제가 1편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연초에 혹은 작년 말에 2023년 대전망을 하려고 했었는데 13 대책이 나와서 13 대책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센 거예요. 제가 기존에는 그전에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이 나왔을 적에 '이 정도로는 좀 약하다. 이게 뭐 시장에 누적돼서 차근차근히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 정도는 약하다.'라는, 그래서 "반등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3 대책 나오고는 유튜브에 올렸을 적에 요거는 좀 영향이 있다. 요거는 저점 다지기에 분명히 영향이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거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전망을 좀 뒤로 늦췄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13 대책은 꽤 큰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일부는 좀 꿈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제가 올해 1년 정도의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보시고 어 공감되고 '전망을 좀 잘했다. 분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뭐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추천도 해 주시고 요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부동산 전망을 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먼저 어떤 전세가 혹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개념이나 어떤 속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뒤쪽에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요 장표를 먼저 들고 왔고, 요 복잡한 걸 제가 강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플하게 요약해서 먼저 전달 드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사용 가치, 실질 거주 가치가 전세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 위에 자산으로서의 가치, 즉 투자 가치나 보유 가치 요런 것들이 이제 얹혀지면서 매매가 형성되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전세가라는 것은 혹은 전월세 요런 쪽은 실질 거주 가치, 실질 사용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주고받고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서비스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어떤 매매 시장과는 다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요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그런 특성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요게 서비스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데요. 즉 서비스 물가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인플레이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 요게 첫 번째 속성이고, 두 번째는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지불 방식의 특이점 때문에, 즉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주거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맡기는 그런 지불의 특수성, 그리고 큰 돈을 맡길 때 대출을 받아서 큰돈을 맡기는 그런 지불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물가 그리고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 전월세라는 주거 형태가 온 국민의 절반 정도가 영위하고 있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세게 나오고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 번째. 네 번째, 당연히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의 영향, 공급 물량의 영향 크게 받는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 전월세 계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 년이라는 거의 모두 동일한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반한 사이클이 굉장히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 수급이라는 것은 매물 공급에 영향을 많이 준다. 고거까지 해서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약간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 대단지가 입주하고 짝수년 차에는 전세가가 싸고 홀수년 차에는 전세가가 비싸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지 입주할 적에 전세가 싸고 2년 차가 되었을 적에 계약 기간 만료되는 물량이 나오니까 전세가 싸고, 또 4년 차에 또 계약 기간 만료되는 물량이 나오니까 싸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2, 4, 6 년도에 전세가가 좀 싸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그 계약이 애매하게 걸리는 그 중간중간에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고, 요런 식의 사이클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게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가 지금 말씀드린 속성을 아우르는 것은, 이것은 투자 시장이 아니고 실질 사용 시장이다라는 측면이고, 그것이 영향을 줘서 길게 이 IMF 이후 20몇 년 동안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어떤 실수요 시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 지역별로도 이렇게 디커플링 없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면서 이어지는 매매가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불안정한 시장이라면,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지역별 차별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 인플레이션 마치 그래프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장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독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의 급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2월까지인데 2월까지 그래프를 뽑으면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수십 년간 IMF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요 급락,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이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아마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쪽에 급락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23년 전망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락을 하기 전에 보시면은 급등이 있었잖아요. 급등. 그러면은 급등이 일단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급등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요 구간에 급등이 있었는데, 세 구간 모두 정부의 정책이나 유동성에 영향을 받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보시면은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요 차이점이 사실 요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요때 DJ노믹스라고 해서 대출 확대와 IMF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과잉 투입, 그다음 요때 그 전세 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크게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과의 차이점을 본다라면은 이때의 정책들은 사실은 되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요때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맥스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는데, 그 이후로 전세자금 대출을 조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하면서 전세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요인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한 기준으로 전세가가 프라이싱이 돼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카드 대란 요런 걸로 인해서 약간 축소된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출의 패러다임은 IMF 이후에 바뀌면서 유동성이 많이 됐고,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확대한 게 그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가져왔다. 일관되게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급 왜곡이 있었는데, 뒤쪽에 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그게 되돌려지면서 수급의 왜곡으로 인한 어떤 급등의 요인이 제거되면서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초저금리로 인해서 급등한 측면도 금리가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급등을 만들어낸 요인이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급등한 게 다시 급락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는 급등을 만들어낸 요인이 유지가 되니까 급락을 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급등을 한 요인이 그 급등을 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혹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서 급등했던 게 다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좀 디테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그 전세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급락이 오는지 요거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급락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급등의 원인부터,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전에,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너무 떨어진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의 원인, 급락의 원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급등의 원인은 첫 번째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건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거든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초저금리 상황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와서 그 올라가는 호가를 다 받아주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게 2년 후에 완전히 거꾸로, 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이 완전 반대로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하면서 이게 급락의 원인으로 되고, 그다음에 초저금리였던 것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금리 인상, 초고금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요걸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완전히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 요렇게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 3번, 4번 요 문제들이 같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의 원인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로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인데 일단 3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임대차 3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3법에 의한 수급 왜곡, 그다음에 곱하기 초저금리, 요게 이제 급등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증을 해보니까 보시면은 어,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 정도에, 8월 한 10일 요 정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4만 4천 개였던 전세 매물이 여기 전후로 해서 쭈쭈쭈쭈쭈 빠지더니, 이렇게 빠지더니 한 10월 정도 되니까 한 8천, 9천 개 정도로 완전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는데, 이게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사실 여기 중에서 조금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중에 한 15,000개 정도는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 네이버 허위 매물 요거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또 법적 뭐 뭔가 조치 같은 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000개 정도는 그런 거에 의한 영향이 있던 거고, 그래도 한 3만 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로 완전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7월이죠. 8월에 시행되는 시행 이전부터 전세값이 급등하고, 전세 급등, 품귀 현실을,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미 임대차 3법 시행 이전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요런 흐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고, 거래량을 봐도 평년 대비해서 5천 건이나 늘어나는, 이 정도면 40% 이상 높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빨리 어 뭐 전세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미 있던 매물들이 계약을 통해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핵심은 임대차 3법 시행이 딱 되고 나니까 임차인들이 이미 7월에 6, 7월에 올라간 전세값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한 75%에서 80% 정도는 갱신권 청구를 해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한 반 정도는 신규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서, 그래서 있는 물건들은 계약이 빨리빨리 되면서 소진이 되고, 나와야 할 물건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팍팍팍팍팍 감소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목동 5,500여 가구 전세 매물이 0, 뭐 여기 올림픽 선수촌 가구 여기도 전세 매물이 0. 물론 여기 뭐 허위 매물 단속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뭐 보신 적도 있겠지만, 뭐 전세 하나 보려고 막 줄을 서 가지고 사람들이 뭐 집을 보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광경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들은 경쟁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 5,500여 가구 중에 전세 매물이 0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세 세대 정도가 매물로 나왔으면은 경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예. 만약에 150 세대가 물량으로 나왔으면은 당연히 경쟁을 해서 좀 호가도 낮출 수 있고, 뭐 약간 내고도 이렇게 칠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전세 매물이 뭐 한 자릿수에 꼽히게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 공급자가 갑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가를 높입니다. 호가를 높였는데, 문제는 이때 만약에 금리가 고금리였으면 모르겠는데, 초저금리, 제로금리, 그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였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올린 호가를 임차인들이 다 받아줍니다. 실제로 금리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셋값은 올랐지만 요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의 월 주거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 주거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전셋값을 높여받을 수 있게 됐는데, 임대인들은 월 주거비가 실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아서 서로 윈윈, 상호 간의 합의점에 딱 맞아지면서 전셋값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매매가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급등은 요런 상황에 의해서 급등이 있었고,
그게 보시면은 딱 임대차 3법 전후로 해서 팍팍팍팍 올라가 보시면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주 미세한 상승 흐름만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상승 흐름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80에서 100까지 25%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지수니까 지수 기준 25%라는 것은 실거래 기준으로는 5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급등하는 5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요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꺾이는 예, 요런 현상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세가 급등에 대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셨듯이 급락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급락이 왔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임대차 3법 2년 차 영향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쏙 들어갔던 요 매물들이 2년 차가 됐을 적에 훅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요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이렇게 훅 없어졌던 그 매물들이 2년이 지나면 이때 이미 갱신권을 썼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싸게 갱신권을 썼는데 이때 2년 후에 전세가가 엄청 높아져 버렸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임차인들은 낮게 계약을 했는데 시세가 높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들이 뭐 일종의 뭐 말하자면은 쫓아내죠. 예.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고 뭐 높게 시세 맞춰주세요라고 하는데 몇 억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걸 맞춰주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게 다 물량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 요때 싸게 전세를 줬던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때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전세가로 새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물량이 훅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갑자기 올라가는 요 타이밍을 보시면은 딱 임대차 3법 2년 차예요. 22년 요 한 8월 요쯤인데 사실 22년 8월부터가 계약 만료인 것들이 한 6월, 5월, 6월부터 이렇게 매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팍팍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임대차 3법 시작할 적에 전후로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 이후로 물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수급 사이클에 의한 당연한 그런 효과 어떤 당연한 흐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임대차 3법 2년 차에 전세 대란이 온다 이런 거는 애초에 잘못 거꾸로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 2년 차에는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것은 80년대에 그 전세 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사실은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시행하자마자 전세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이후로 한 1년 차 이상 되니까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세가 그 지수 흐름도 딱 요 2년 차 이후에 확확확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 2년 차 요 문제가 이제 전세가 급락에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것은 전세 시세가 임대차 3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은 수급이 점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이미 거의 그 근처까지 전세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전세 물량이 요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미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렇게 전세 그 물량이 요렇게 쌓이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에 신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썼던 매물들이 재계약이 안 돼서 4년 차 때 재계약이 안 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세가가 임대차 3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첫 계약, 2021년에 계갱권, 2023년에 4년 차가 되면은 요 4년 차 때의 전세 시세가 19년 때의 전세 시세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호 간에 그냥 니즈가 맞아서 재계약을 하고 매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뭐 2018년에 계약을 한 다음에 2020년 한 9월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고 하면은
2022년 9월쯤에는 시세가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초 계약갱신권을 썼을 때의 고 전세가와 시세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돼 깨지고 안녕하고 그게 물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쌓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높은 수준에서 다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시 상호 간의 니즈가 맞으면서 재계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매물 쌓이는 게 중단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차법 2년차 영향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기존의 왜곡 때문에 너무 급등했던 전세가가 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고금리 문제 뭐 다들 아시겠죠. 예, 금리 인상 엄청나게 빠른 금리 인상 다들 이것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 전세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공교롭게도 좀 아쉽게도 어, 임대차 3법에 의한 수급 왜곡이 굉장히 강한 상방 압력을 줬을 적에 하필이면 그때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서 너무 급등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었는데 2년 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임대차 3법 2년 차 영향으로 수급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줄 때 하필이면 고금리가 같이 겹쳐서 엄청나게 이 급락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너무 급등 너무 급락하는 게 타이밍들이 좀 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요 빠른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세가 자체를 가격 자체를 요 목돈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자체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하는데 월세 선호 우리나라 임차 시장은 되게 독특하게도 아시겠지만 월세와 전세로 나뉘게 되잖아요. 두 가지의 그 옵션이 생기는데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가 더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전세가 더 급락하게 되었다. 월세는 좀 올라갔는데 전세는 더 급락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문제 겹쳐서 전세가 급락 온 거 당연하죠. 근데 지금 금리 조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해결되는 부분은 뒤쪽에 좀 더 정리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뭐 자주 주장하는 요 4년 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문제, 요 임대차 3법 2년 차의 영향 문제와 사실은 맞물리는 문제인데 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역대급의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3월 물량을 제외하고 보면은 11월부터 2월까지 겨우 3개월 동안에 24,200세대의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1년 1년 내내 물량보다 이때 3개월의 물량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이 3개월의 물량은 역대급의 물량을 보이던데 헬리오시티 9,500세대, 뭐 레미안 플레스티지 1,950세대, 베라힐즈 강북에도 베라힐즈 뭐 DMC 1,000몇백 세대, 뭐 불광, 흑석, 뭐 상도, 이수 막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 전세가가 엄청 낮았거든요. 입주 물량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전세가가 낮았는데 이때 집주인들이 2년 후에 전세가 높게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2년 차 때, 즉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서 또 낮은 전세 가격으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차가 2022년 말, 2023년 초 지금 물량이 엄청 나오고 있는 거죠. 이때 너무 낮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이때 시세와의 괴리에 의해서 재계약이 깨지고 이렇게 물량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물량이 요렇게 쌓이는 이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굉장히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전세가 하락이 전국에서 서울 경기가 굉장히 더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아마 시너지 영향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2023년 초, 2023년 한 3, 4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 영향은 서울에서는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경기도도 상반기가 지나면 2023년 중반이 지나면서 점점점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점점점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한 5억대까지 전세가 헬리오시티 9평이 5억대까지 전세가가 형성되었다가 2년 후에 뭐 한 6억 정도, 이게 신규 물량은 10억짜리인데 신규 전세가는 10억짜리인데 요때 싼 갱신권을 쓴 게 6억 3천, 뭐 신규는 11억인데 뭐 6억 2천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때 계약갱신 청구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요게 2년 뒤에 요새 물량이 우르르 다 재계약이 안 되면서 요 싼 계약들 요거 다 재계약이 안 되면서 우르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차 물량 우르르 나오는 게 4년 전에 이 전세가 전월세 거래량을 보시면은 한 4월부터는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서 요때의 계약들이 4년 차로 나오는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좀 그 물량 쌓이는 부담이 현저히 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물량 쌓이는 게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해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이유로 이 거래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고 그 물량들이 전세로 넘어오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 물량의 요 피크점은 오히려 한 7월 정도이고, 이때부터 매물이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요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요 기간 동안 거래량이 최저였기 때문에 매물이 소진이 된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진이 안 됐는데 이 매물이 점점 줄었다라는 것은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데, 매매 물량이 줄어갖고 이동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전세나 월세 물량이겠죠. 그래서 요 매물에 거래가 안 돼서 거래가 안 돼서 거래를 포기한 매물들이 전세 매물로 넘어오면서 전세 가격을 눌렀다. 요 현상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네 가지의 주요 급락 원인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시면은 다 공급적인, 그러니까 매물 공급적인 측면에서 급락의 그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자는 이미 무슨 뭐 결혼도 적게 하고 뭐 저출산 문제에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는데, 사실은 전월세 수요 자체는 거래량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높은 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 요때는 뭐 12,000건, 13,000건, 15,000건 요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뭐 2만 1,000, 뭐 2만 19,000 요 정도에서 상당히 전월세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고, 2021년과 비교해도 22년에 더 높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고 그 공급이 너무 많아서, 매물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그러니까 소요는 높은데 지불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지, 아직은 수요의 감소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그것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지금의 문제는 철저히 공급 쪽의 문제, 그러니까 매물 공급 쪽의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지금 수요 측면이 아니고 요 공급적인 어떤 왜곡의 문제들, 일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요 전세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수급 왜곡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오면서 많은 단지에서 이런 수급 문제가 상당 수준 해소가 되면서 가격 하락 속도도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금리 문제도 기준금리와는 달리 시중금리는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들쭉날쭉할 거예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떨어졌다가 뭐 무슨 뭐 지표가 발표되면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될 건데,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3%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고금리 문제도 점점 완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 그다음에 과물량 4년차 문제는 그 과물량 자체가 서울은 23년 2분기 즈음부터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고, 경기도는 2분기 지나서 뭐 한
초여름 정도 되면은 점점점 해소가 될 거라서 과물량 4년 차 문제도 곧 해소가 될 거고, 매도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넘어가는 거는 매매 거래량 증가가 되면은 요것도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전세로 내놨던 게 다시 매도를 시도하는 그런 물량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미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 감소하고 매매 물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요때 거래가 좀 터지는, 고런 점점 터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자 이제는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요 매물들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매도 물건이 전세로 돌려지면서 전세 물량 공급에 압박을 주는 그런 현상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현상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 물론 요 문제 때문에 그 매매가 상승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넘어가야 할 산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상승에는 부담을 주지만 요게 전세가 어떤 하락에는 좀 안정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전세가의 어떤 흐름, 지금까지의 흐름과 그 흐름이 만들어진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23년의 예상에 녹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자라면은, 일단 가격 흐름은 여러 문제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상반기 내에 해결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문제들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2분기부터 한 4월, 5월, 6월 요 정도부터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바닥 찍고, 일부는 반등도 가능하고, 반등이 안 나오는 것도 바닥은 일단 찍고 더 안 내려가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요런 흐름이 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올해 전세가 계속 하락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올해 신규 물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자면은 서울 기준으로 23년 7월, 8월까지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물량들이 좀 지역별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포, 그다음에 수색증산, 청량리, 그다음에 다시 반포개포, 요렇게 특정 지역들에 몰려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과물량 입주 시기엔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서울 바깥으로 보면은 대구, 인천, 수원 올해도 많습니다. 그다음 성남에 또 초대단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과물량 지역, 과물량 입주 시기엔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요것들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은 지금 너무 또 그 타락론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23년 물량을 디테일하게 보시지도 않고 23년에 물량 폭탄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23년 물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편이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물량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색 증산에 좀 몰려 있고, 청량리에 또 한동안 한 7, 8월에 청량리에 또 몰려 있고, 5월, 7월 이렇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개포 1단지가 24년 1월로 잡혀 있는 곳도 있지만, 조합원의 대부분인데, 조합원이 23년 11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23년 11월에 개포의 초대단지 하나, 요게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23년 내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량 폭탄급은 아니고 조금 많은 편이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전세가를 팍팍팍팍 끌고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의 기존의 문제들, 그다음에 신규 입주 물량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봐도 올해 전세가는 중반쯤에 바닥 찍고 일부 반등하거나, 혹은 횡보하더라도 더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들은 분명히 반등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들은 개별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그 판단하시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점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하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상으로는 수급이 안정이 되면, 지금 수급이 막 꼬이고 막 금리도 막 너무 불안정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제 이론입니다만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란 것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통 물량, 그러니까 재계약을 많이 하라는 그런 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의 시세 형성이 되어야 돼요. 물론 지금 금리가 조금 높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지금 엄청 고금리일 때보다는 금리가 좀 내려갔잖아요. 요 정도는 소득의 상승 요런 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은 금리가 생각보다 앞으로 내려갈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고 당장은, 그리고 지금 역전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전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차 3법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보이는 곳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꽤 많은 단지에서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약간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반등하는 요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나 수급에서 안정화가 되면은 임대차 3법보다 조금 높은, 이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뭐 소득이나 경기 요런 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임대차 3법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다음에 하지만 중간에는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 가는 단지들이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23년의 전세가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23년 중반쯤 전에 바닥 찍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과물량인 곳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부 반등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점의 가격은 임대 3법 이전보다 낮아지는 단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 3법 이전 수준인데 그거 찍고 저점 찍고 약간 반등하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요 정도까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들 결국 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결론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빌드업, 제가 저만의 빌드업 요 과정들,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현재 혹은 최근 2년 정도의 전세가 흐름이 너무 역사적으로 유니크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드리고 결론을 내야지 제가 충분한 논리의 베이스로 요 전망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설득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요거 잘 따라오신 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제 논리가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흐름들 정말로 실제로 잘 요렇게 나타나는지 잘 지켜보시고 저를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복잡하고 뭐 쓸데없다라는 얘기도 뭐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런 것도 제가 의견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에 흐름들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립한 다음에 23년 요 예상들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23년 요 전세가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요거에 기반으로 해서 요런 전세가 흐름이 이어졌을 적에 과연 매매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2023년 예상 2부는 요런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보다는 실제 올해의 흐름, 그다음에 뭐 지역별 어떤 흐름들, 요런 것들을 정말 전망에 더 집중해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복잡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굉장히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